1. 시사 안드로메다. 시사 안드로메다. 시사 안드로메다. 안드로메다로 간 미국 시온이 정상이 되는 그날까지 주파수 94.5MHz YTN 라디오 공식 팟캐스트 시사 안드로메다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진행을 맡은 이동영입니다. 자, 박지훈 변호사, 홍상희 기자도 인사하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네, 주말 밤인데 요즘은 사실은 영화가 말이죠. 주말에 개봉하지 않고 금요일, 수요일 주말, 목요일, 수요일까지 땡겨졌어요. 굉장히 땡겨졌는데 예전에는 사실 영화라 하면 주말이죠. 개봉도 주말에 했고 우리 왜 주말의 명화 이런 것도 딴 사전 아닌가? 맞아. 띠리디 그렇게 했었는데 역시 그럼 주말을 하면 이제 영화가 생각나는 밤 아니겠습니까? 네, 우리 방송도 그렇죠. 주말에 하는 거니까. 근데 요즘 핫한 영화는 역시 택시 운전사. 네. 이 작가는 봤습니까? 저는 좀 영화 볼 시간이 너무 없어서 바빠서. 너무 바빠요. 난 영화 볼 시간이 너무 많아서 그래요? 봤어요, 저는. 저 요즘 최근 영화를 거의 못 봤습니다. 너무 바빠가지고. 그래서 홍 기자는 어떻게 봤어요? 저도 봤어요. 네, 봐야죠. 네. 그리고 이거 지금 정치권에서 난리던데요. 국민의당 그 당권 주자들은 다 봤고, 네. 뭐 이해운 대표 비롯한 그 바른정당 네. 다 보고, 뭐 총리는 말할 것도 없고 벌써 보시고. 민주당은 또 당연히 보시겠죠, 지도부를 그렇죠? 밑에서 다 본다. 네. 그럽디다. 네. 어떻게 보면 5.18 광주 민주화운동의 주인공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 전두환 전 대통령. 이 영화를 봤을까? 주범이죠. 본인이 왜 봐? 내가 왜 봐? 그래요? 이랬을 것 같아요. 안 보고 싶었을 것 같아요. 근데 반응은 나왔던데요? 그렇죠. 내가 본 게 아니야. 그 아들이 보고 한 거야. 그 계엄군이 시민들 향해 표적하고 겨냥해서 사격한 부분은 날조라고 법적 대응 검토한다 그랬어요. 환영할 것 같은데 법적 대응한다 그러면. 쓸데없는 짓을 한다고 하는데. 그런데 그러면은 그 계엄군이 시민들을 향해서 사격을 하지 않았다면 네. 그 많은 사상자들은 어떻게 생겼지? 그러니까 안 되겠다. 영화에 보면 예. 조준 사격 그러죠. 예. 그런 비슷한 모습들이 나오는데 아마 그런 걸 문제 삼는 건지. 근데 어이가 없어요. 영화를 다 보면 거의 그 시절에 하고 고증이 잘 된 영화이기 때문에 누가 봐도 문제 제기할 수 있는 게 없는데. 광주의 영령들이 아직도 그렇게 정신 아픔을 못 차린다고 그렇죠. 해도 되죠. 안고 계신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데 어쨌든 최근에 해고록을 쓰면서 또 광주 민주화운동을 광주 사태로 격화시키면서 광주 사태 치유를 위한 씻긴굿 재물이었다. 자신은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재물? 더워 죽겠어 아주. 안 그래도 더운데 더 찌게 만들면. 와 이러는데. 그 이분 스팀밖에 만들고 있어요. 지금 여든이 넘으셨는데 네. 이 회고록 본인이 쓴 거 맞아요? 본인이 못 쓰죠. 내가 그걸 왜 써? 아니 사실은 김대중 대통령의 마지막 자서전 네. 있거든요. 굉장히 두껍습니다. 1, 2권으로 된 거. 네, 맞아요. 그것도 이제 DJ가 구술을 하고 네. 그걸 받아 적었죠. 그런 식으로 이번에도 아마 그런 형식으로 했을 것 같은데. 실제로 네. 지금 타이핑 치긴 좀 어렵다. 물리적으로 봤을 때 어렵다 봐야 되고. 네. 그렇다고 원고를 이제 실제로 볼펜으로 썼을까? 또 그것도 의문이고. 전혀 어렵죠. 구술 내지 아니면 다른 뭐 대필 했을 가능성도 있다. 근데 왜 대필 가능성이 자꾸 언급되냐면요. 그동안 전두환 전 대통령이 본인이 직접 증언한 거하고 회고록에 쓴 거하고 달라요. 말이 완전히 달라. 그것 때문에 이제 대필이 나오는 건데 그 예를 하나 들어드리면 이따가 자세하게 우리가 네네네. 설명하겠지만 5.18에 북한군이 개입했다 이런 얘기는 있잖아요. 네네. 이거 예전에 기자가 가서 물었던 적이 있습니다. 전 대통령 직접 만나서 네. 북한군이 개입했다는 설이 있던데니까 전두환이 그때 뭐라 했냐면 누가 그래? 처음 듣는 이야기야. 비슷해. 이랬다고. 잘한다. 우리 그쪽 동네여서 출신이. 네. 그랬는데 이번 해고록은 맞다고 썼거든. 네. 전혀 앞뒤가 안 맞는. 아니 근데 이 시점에서 그런 모든 의심에도 불구하고 회고록을 낸 이유가 뭐예요? 근데 해고록은 꽤 좀 전에 나왔죠. 한참 전에 나왔죠. 네, 한참 전에 나왔는데 이 영화가 이슈가 되면서 다시 그 회고록이 이슈가 됐고 또 이번에 법원 판결이 있었지 않습니까? 맞아요. 가처분 신청. 8월 4일이에요. 8월 4일 날 이제 5.18 단체, 민간 단체 등이 전두환하고 전재국 씨죠. 시공사 대표 전재국 씨 상대로 낸 전두환 해고록 출판 배포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이제는 못 팔아요. 못 팔죠. 당분간은. 근데 그 책이 그 시공사에서 나왔다 그랬잖아요. 네. 왜 시공사에서 냈지? 다른 출판사는 안 받아줘서 그런가? 아들. 싸잖아. 아들. 아들이 운영하죠. 네, 시공사가. 아들 거잖아. 싸잖아. 아닙니다. 뭐 제가 뭐 할 말은 아닌 것 같네요. 네, 그래요. 자, 그러면
오늘 방송에서는 5.18의 진실을 왜곡한 전두환 회고록을 한번 우리가 탈탈 털어보기도 합시다. 네, 하기 전에 우리 택시 운전사 택시 기사 한번 저는 뭐 네. 영화 내용을 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긴 안 네. 될 것 같고 근데 예전으로 돌아간 것 같더라고요. 제가 초등학교 한 2학년, 1학년 때 무려 맞아요. 맞나? 하여튼 단발머리도 나오고 그때로 돌아간 느낌이고 네. 그 아픈 역사가 느낌이 들어서 그게 좀 아프기도 하고 하여튼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박지훈 변호사는 뭐 80년 민주화운동 일할 때 뭐 그래요. 한 6, 7살 좀 유치원 정도 됐을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이 5.18의 진실을 그러면 몇 살쯤에 알게 됐어요? 왜냐면 사실 대학 때 알게 됐어요. 그렇죠. 왜냐면 박지훈 변호사나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지역이 TK이기 때문에 이거 뭐 폭도 빨갱이들 이렇게 배우고 자랐거든. 우리는 5.18 사태라고 배웠었어요. 진짜. 근데 나는 그럼 되게 일찍 간 거예요. 네. 초등학교 2, 3학년 때. 왠지 아세요? 네. 제가 강원도 산골 출신이잖아요. 그래요? 삐라를 주운 거야, 제가. 삐라. 지금 생각. 빨갱이네. 삐라를 왜 이래요. 주었는데 거기 광주 학살의 진실을 밝히라고 써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그거를 우리 집에 와서 이모가 계셔가지고 이모한테 이모 광주 학살이 뭐야 그랬더니 이모가 내 입을 확 막았어. 입을 확 막는 거야. 큰일 난다고? 그런 말 하는 거 아니라고. 근데 진짜 그 철이 방공 학생이 아니었네. 원래 삐라를 주면요 경찰서에 갔다 그거 갖고 가면 공책 줘. 공채가 왜 필요하고? 강원도에는 삐라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서. 네, 풍선이 발견되기도 한다고. 우리는 그 산으로 주우러 다녔어요. 그렇죠. 공책 얻으려고. 돈벌이 하려고. 정말요? 저는 꿈이 그거였어요. 예전에 간첩선 하나 발견하는 그렇지, 거. 지치. 3천만 원 산다 3천만 원. 그러거든. 간첩선 하나 발견하면 진짜예요. 꿈이었어요, 이게? 그걸 한 명 잡으면 아니, 발견하면 인생이 바뀌는데. 강원도 두메 산골로 좀 오지 그랬어요. 아니 그래서 왜 우리 저 학교 다니면 포스터도 있었거든. 네. 간첩 식별법 이래가지고 담배값 모르는 사람. 맞다. 뭐 이랬었어요. 그 책받침 같은 거. 그래. 무전기 들고 산에 가가지고 웅크리고 앉아있는 사람. 뭐 그런 우리 거. 산에 많았는데 그런 사람들. 그 집안에서 이불 쓰고 뭐 단판에도 맞아요, 듣는 사람 이런 맞아요. 것들. 그런 사람이 간첩인 줄 알았는데 네. 요즘 영화 보면 다 막 공유 이런 사람이 간첩이야. 김수현 엄청 잘생겼어요. 말도 안 돼. 희한해. 어쨌든 네. 박준 변호사는 대학교 때 굉장히 늦게 진실을 대학 알게 1학년 때 알았죠. 뭐 예비대학 이런 거 하면서 그때 알았어요. 저는 오리엔테이션 그러나요? 저는 지금 빨갱이라서 모르겠는데. 초등학교 때 알았고요. 아니 그런 걸 본 것 같긴 한데 믿질 않았어요. 잘못됐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진짜로 94년도 3년도 정도 알았으니까 정말요? 대학교 한참 때? 뒤에 그럼 알았죠. 굉장히 그 충격이었겠네요. 내가 알았던 것하고 다르니까. 예,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예비대학 때 자꾸 혼란스러웠던 게 그 부분이었어요. 근데 고등학교 때까지는 뭐 그런 거 신경을 안 썼었는데 네. 대학 들어가서 오리엔테이션을 하는데 우리 학교에서 그런 얘기를 할 때 되게 충격적이었고 그걸 가지고 논란을 한 적. 근데 저는 감히 끼어들지도 못했어요. 모르니까. 너무 무서워서. 무서웠어? 사실 모르기도 하고 네. 긴가민가 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때가 지금도 이 기억이 작가는요? 나네요. 저는 굉장히 빨리 알았죠. 그렇죠. 이건 좀 방골 기질이 있어요. 예, 전 방골 기질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빨리 알았는데 사실 저는 알려고 한 게 아니고 초등학교 5학년 때인데 네. 안동 대학생 굉장히 이쁜 누나가 네. 우리 초등학교 와서 네. 이렇게 선전부를 나눠주더라고. 빨갱이가 아니 학생이 뭐 대학생인데 학생이. 선전부를 나눠주면서 네. 그 안동 시민회관에 그 어디 행사가 있으니까 놀러 오라고. 나 뭔지도 몰랐어. 나 저기 가면 저 누나를 한번 더 볼 수 있겠구나. 농활 왔나 보다. 아니, 그러니까 안동 대학생이었다니까. 우리 전시가 초등학교. 그 전시가 근데 거기가 아니구나. 5.18 사진전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거기서 깜짝 놀랐지. 그때 지질 않았는데. 네. 그럼 홍 기자는 어때요? 이 영화 보고 어떤 느낌 들었어요? 저는 뭐 제가 하는 일이 그렇다 보니까 시민들이 왜 MBC 불태우고 그러잖아요. 네네. 그리고 결국은 이 진실을 독일 기자가 알리고 네. 원래 언론사들은 이걸 숨겨요. 입 다물고 있었죠. 예, 네. 뭐 기자들이 취재를 해도 못하게 막 막고 나중에는 뭐 백지로 내거나 아니면 진실을 왜곡해서 내가지고 이제 송강호가 막 울기도 해요. 그거 보고 그걸 보면서 슬프다. 정치를 좀 잘해서 정치인들이 이런 일이 반복이 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진짜 들더라고요. 네. 아니, 언론이니까 또 다른 생각이 들겠네. 사실은 당시 80년대 언론인 역할을 못했으니까. 그러니까요.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네. 또 반성해야죠. 우리 언론이. 그러니까 잘못했어요. 아무도 보도 못하고 결국 독일 기자가 보도하고 그러니까요. 그러잖아요. 네. 그 목숨을 걸고서 보도했어야 되는데. 안타깝죠. 예. 네. 그래요. 그러면 오늘 5.18의 진실을 왜곡한 전두환 회고록을 탈탈 털어보도록 합시다. 주간 안드로메다 전두환 회고록의 33가지 허위사실을 말한다. 주간 안드로메다. 본부는 응답하라. 응답하라. 본부는 응답하라. 응답하라. 자, 한번 털어볼까요? 지금 33가지가 잘못이 됐다. 특히 5.18에 대해서. 네네. 그런 얘기가 지금 나오는데. 재판을 좀 말씀을 드리면 예. 좀 전에 좀 말씀드렸지만
전두환 해고록도 출판 배포 금지 가처분이 됐고요. 지만원 씨도 이제 본인이 5.18 영상 고발 그 하보 발행을 했는데 네. 요것도 배포 금지 가처분을 함께 받아들였습니다. 네. 결국 5.18 관련돼서 전두환 측이나 뭐 지만원 같은 사람들이 했던 출판물들은 지금 못 발행하도록 지금 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허위사실 유포 뭐 이렇게 네. 보면 되겠죠. 사실 그 법안에서는 사실 가처분이라 하지만 이게 가처분이 본안으로 보면 될 것 같아요. 특히 영화라든지 책 같은 거를 가처분 내준다는 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은 이게 잘못됐다라는 거고 명예훼손이라든지 허위사실 유포라고 아마 법원을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럼 5월 단체 측이 문제 제기한 33가지 허위사실을 하나씩 파볼 텐데 네. 핵심적인 것은 가장 큰 문제는 5.18은 북한군이 개입한 폭동이다 라는 거예요. 요 부분이 그 전두환 해고록 535쪽에 18곳에 쓰여져 있다고 합니다. 많이 썼네. 예, 그래서 5.18 사태 당시 정부와 계엄군이 대한민국 정부를 전복하려고 했던 무장 혁명 세력과 맞섰던 일도 대한민국을 지키려는 정당하고도 불가피한 조치였다. 이런 식으로 썼는데 근데 이 이야기는요. 얼마 전에 종편에서도 한번 다뤘다가 크게 문제가 돼서 종편이 사과하고 종편에 이제 그 관계 그 프로가 폐지된가 그랬습니다. 그리고 패널이 출연 정지가 되고요. 일단 이게 됐었죠.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게 북한군이 600명이 넘어왔다 그랬거든요. 네. 그러면 북한군 600명이 넘어올 동안 뭐 했나 우리 국군은? 뭐 했나? 그러니까 미군도 뭐 했지? 휴전선으로 왔나 비행기로 떨어졌나 뭐 배 타고 왔나 그것도 웃긴 거고요. 그럼 그 600명이 그 광주에서 그런 활동을 하고 다시 돌아갔다는 거잖아. 600명이 다시 돌아갈 동안 또 우리 군대는 또 뭐 했나? 나는 반박을 하면 600명이 왔으면 광주가 뒤집어져요. 그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대라면.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뭐 근거도 사실 없어 보이고. 없죠. 예. 예전에 지만원 씨 이런 거 주장을 했었는데 네, 뭐 정확하게 네. 알 수가 없지만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근데 저는 지금 기억나는 게 저희 아버지나 대구 쪽에 이걸 믿는 분들이 계시죠. 계셨어요. 믿고 싶으신 거죠? 아니 믿고 싶다기보다는 그래도 그 공부한 사람들이 뭐 증거되면서 했기 때문에 그때 뭐 지만원 씨가 사진 갖고 와가지고 뭐 이 사람이 북한에 찍은 사진이고 똑같은 사람이 뭐 이런 거 했는데 사실 지금 보면 좀 웃겨요. 웃긴 얘기인데도 이거를 믿고 또 믿고 싶어 했던 사람이 있다는 게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유언비어죠. 유언비어인데 역사적으로도 또 판결적으로도 이미 끝난 그렇죠. 사안인데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그렇죠. 게. 실제로 7차례에 걸쳐서 국가적 조사가 이루어졌고 네. 2013년에는 정홍원 전 국무총리가 국회에서 5.18에 북한군이 개입하지 않았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 미국도 이렇게 얘기했고. 그 미국 비밀문서 해제되면서 말이 안 된다는 게 밝혀졌고 그렇죠. 국방부도 밝혔죠. 이게 사실 왔다고 가정을 해봐요. 예전에 강릉에 침투했을 때 한 명은 살아 돌아갔어요. 네. 몇 명 와도 그 큰 문제 생기는데 600명이 강주에서 활동한다. 아니 웃어도 돼요. 네. 그러니까 이야기예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느낌에 이 특작부대라고 표현하는데 이제 이 특수부대 한 명이 한 소대 정도를 감당한다 그러거든요. 그 이상도 되고 600명이 올 방법도 사실 없을 뿐더러 돌아갈 방법도 없어요. 돌아갈 방법도 없고 걔들이 왔다 그러면 귀순한 거 아니에요? 기술경사야. 그러니까 이래저래 말도 안 되고 걔들 칼빈만 하겠어요. 걔들 다 하여튼 말이 안 돼요. 이거는 미국이 이래저래. 타고 날랐나 네. 땅굴 파고 토꼈나 이러는 거죠. 내려버린 어디로 갔을까? 말이 안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 600명이 넘어왔으면 우리 저 5.18 민주화운동 당시에 희생자들이 꽤 많았지 않습니까? 네. 수백 명의 희생자가 났는데 목격자가 있지. 목격자도 있겠고 600명 중에 한두 명이 희생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사람 자체는 어디 갔지? 이게 좀 말이 안 되는 또 거죠. 사실 그랬다고 하더라도 네. 아니 600명이 아니고 단 6명만 넘어왔다고 하더라도 당시 신군부가 이거를 정치적으로 활용했을 겁니다. 그렇죠. 절대 그냥 두지 않아요. 얼마나 좋은 소재야 이게. 근데 왜 600명 했을까요? 한 100명 하지. 일단 많으면 좋잖아. 한 50명 하든가 하지. 생각도 뭐 어리야 600명이 뭐고 누가 믿겠노 이래가. 아니 이 작가처럼 6명 정도 해도 사실 되거든. 6명이 어떻게 폭동을 일으켜요? 아니 선동만 잘하면. 그래, 진짜요? 이 작가 뭐 아이디어 좋잖아. 600명이 뭐고 말이 되나 그게. 그래요. 재밌네요. 예, 이것은 어떤 여러 가지 사료 또 증언으로 말이 안 되는 게 결정이 났고요. 확정 등기고 그건 뭐 진짜 말이 안 되는. 말이 안 근데 된다. 18곳이나 썼어. 이 회고록 누가 썼을까 진짜. 아, 그러니까 그래요. 예. 또 하나 말씀드리면은 379쪽 등 4곳 전두환 해고록에 헬기 사격이 없었다.
이것도 많이 문제가 되죠. 예. 헬기를 이용한 기총 소사까지 감행했다는 등 차마 말로 하기 힘들 정도로 끔찍한 이야기를 더해서 전해지고 있는데 이거는 악의적인 주장일 뿐이다 이렇게 해고록에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헬기에서 그 기총 사격이 있었다는 것은 우리 피해자 또 유가족들의 증언이 많았습니다. 네. 다만 이게 문서로 확인되지는 않았거든요. 물증이 없었죠. 물증이 없었죠. 네. 그런데 이것도 이번에 깨졌어. 생겼어. 물증이 하나. 홍 기자가 좀 소개해 주시죠. 국가수에서. 2016년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전일빌딩이라는 곳이 있었대요. 근데 그 리모델링하면서 총탄 흔적이 있었는데 이 흔적을 보니까 헬기 사격에 의한 탄은이다 이거는. 과학적으로 밝혀졌네. 그러니까 헬기 사격이 있었다는 거를 확인한 거죠. 36년 만에. 네. 그런데도 이건 또 네 곳에서 또 없었다. 그러니까 또 이 당시에 파견 장비표 보면 무장 헬기가 3대가 운용 배치됐다라는 게 있거든요. 이것도 서류로 확인되는 거죠. 그렇죠. 그거는 헬기 3대가 있었고 2016년에 리모델링하면서 타는 자국을 발견했다. 뭐 당연한 이러면 뭐 이게 직접 증거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답이 딱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증언과 직접 증거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것도 소위 말하는 빼도 먹다 못한 사실이다. 빼박 증거죠. 네. 빼박 증거. 그러니까 전두환 전 대통령 측에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기총 사격, 헬기 사격 없었다고 네. 주장하는 것은 증거가 없었기 때문에 증언만 있었기 때문에 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뭐하고 똑같냐면 지금 일본이 징용 그렇죠. 없었어. 언제서 다 조선인들이 원해서 와서 돈 벌어 갔어. 이거거든요. 위안부 없었어. 다 자기들이 원해서 왔어. 돈 벌어 갔고. 근데 그게 뭐냐면 강제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맞아요. 근데 강제성이 있었으면 이제 반일륜 범죄가 되는데 일본 측에서는 우리는 강제성이 없었다고 주장하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서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근데 우리 위안부 할머니들 강제징용 당한 할아버지들 다 증언자가 있는데 서류가 없다는 거거든. 근데 일제가 그거 다 서류 불태우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것도 지금 하나하나 발견되고 맞아요. 있기 때문에 네. 일본이 주장하는 것과 똑같은 주장을 지금 똑같은 논리로 전두환 측에서 주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근데 엉뚱한 소리를 하고 헬기 사격이 없었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거고 이 증거로 드러난 이상 이쪽은 뭐 이쪽 4곳 정도는 아예 뭐 잘못된 내용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또 심각한 거는 가장 마음 아픈 게 이 민간인에 대한 학살이잖아요. 이 학살이죠. 근데 비무장한 민간인은 학살 안 했다. 이렇게 주장해요. 아, 그러면 진짜 말이 안 무장한 민간인만 학살했다 이 얘기인가요? 우리 국민은 국민의 군대라서 결코 선량한 국민을 향해 총구를 겨눌 일은 없었다. 아니 그러면 중학생, 고등학생 걔네 왜 또 죽었어? 임산부 이런 분들은 왜 죽었어요? 사망한 사람 그러니까요. 뭐예요, 그래.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그러니까 참 그럼 차라리 오발도 좀 있었다라고 표현하면 모르겠는데 비무장한 민간인은 죽인 적이 없다라고 얘기했는데 결국 좀 증거는 달라요. 임산부 최미애 씨죠. 당시 23살. 그리고 10대 시민들도 총에 맞아서 사망을 했고. 학생들. 예. 학생들. 그리고 이제 이거는 뭐 유명한 얘기인데 완도 수협 직원 김재평 씨라는 분이 출산한 딸을 보기 위해서 강주에 왔다가 사망했습니다. 근데 김재평 씨는 우리 이번에 5.18 그 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대통령이 울었죠. 예. 껴안고 그 김소영 씨입니다. 김소영 씨 아버지예요. 그래서 그런 거 이 증거들이 지금 버젓이 살아 있는데. 그러니까 김소영 씨가 5.18이 생일이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5일 18일 날 태어났고 그걸 보러 왔던 김재평 씨가 아버지가 계엄군 총에 맞고 사망을 했고 그래서 김소영 씨가 울면서 내가 태어난 날 아버지가 사망했다라고 하고 대통령이 끌어안아주는 모습이 아직까지 생생한데 이 버젓이 살아있는 사람 앞에서 이런 거짓말 한다는 걸 말이 안 된다는 생각이 그리고 듭니다. 전남대병원에 진료 기록지도 있었고 수술대장도 있었고 여기서 보면은 초등학생 중학생들도 나오고 예. 또 야산에서 총살된 일에 대한 목격자들도 있잖아요. 근데 네. 이거 아예 없었다고 하는 건 너무 뻔뻔한 것 같아. 그러니까 그 앞에 지금 우리가 세 군데를 얘기했는데 이건 세 군데만 다 말해도 말도 안 힘이 돼. 붙이네요. 그러네요. 화가 나네요. 화가 나서 네. 제가 지금 욕이까지 올라오다가 이건 라디오구나 생각해서 욕을 안 하고 있어요. 94.5 메가헤르츠 YTN. 조심해 주세요. 네. 또 있죠. 네. 5.18과 관련한 회의를 비롯해서 전두환 대통령은 어떤 과정에도 관여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보안사령관이기 때문에 작전 지휘 모임에 참석할 수 없었고 참석한 일도 없다 그러고 5.18 사태의 발단에서부터 종결까지 과정에서 내가 직접 관여한 일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다라고 그럼 뭐 하는 사람이야, 기술했습니다. 보안사령관이.
허구한 나라와 나만 걷고 그래. 내가 뭘 했어? 아니, 보안사령관이 어떤 과정에도 관여하지 않았으면 뭐야 바지 사장이에요? 아니, 정상적인 보안사령관이라면 이 말이 맞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당시에 보안사령관 전두환 전 대통령의 그 위치 자체가 권력 몰빵인데 최고의 권력자인데. 그러니까요, 내 말이. 그리고 지금의 보안사령관이면 가능하겠죠. 5.17 비삼 계엄 쪽치 학대도 전두환 자기 그때 장군이 한 거예요. 근데 예. 관련이 없다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거고 이게 그러면 나는 몰랐다는 게 뭐냐면 요즘에 이수법 쓴 사람 많습니다. 우병우 전 수석. 나는 그러네요. 몰랐어요. 이러면 조윤선 조윤선 전 장관. 나는 몰랐어요. 내가 뭘 알아. 네. 이건데. 이재용 부회장. 나는 몰랐어요. 이런 거 다 똑같은 주장하는 그렇죠. 거예요. 누가 봐도 알아야 되고 알 수밖에 없는데 몰랐다고 주장하는 심지어 상황이죠. 자기가 재물이었고 십자가를 줬다 이런 표현은 너무 양심이 없다. 십자가. 네. 어디다 십자가를 갖다 대요 지금. 저는 그래서 이런 부분 봤을 때는 이거 재판에 97년 4월 17일 대법원 판결이 다 나옵니다. 나와서 결국은 개입했고 본인이 이제 했기 때문에 내란 수괴죄가 인정이 된 상황인데. 그리고 내란 수괴죄가 인정이 됐기 때문에 당시 그 법정에서 사형이 선고된 거죠. 사형이 됐죠. 그렇죠. 둘이 손 잡는 까지 기억나죠. 둘이 노태우하고. 둘이 손 꼭 잡고 브로맨스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브로맨스. 이거 법치주의를 또 부정하는 거네? 그런데 그래서 난 이거는 봤을 때는 누가 써준 것 같아. 나는. 이 사람이 체면을 중시 여기는 스타일이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 입장에서는 글쎄 차라리 이거 뭐 자기 회딱하니 낫지 이거 보안사령관이 아무 힘도 없고 난 모른다 이런 말을 하는 게 본인 체면하고 좀 안 맞아떨어지거든요. 그래서 하태경 의원이 주장하듯이 대필이 아니냐 이런 얘기도 계속 나오는 것 같아요. 박지원 변호사 주장이 아니죠. 제 주장이 아니에요. 하태경 의원 주장이에요. 제가 뭘 주장을 빠져나가려고. 제가 주장을 뭐하러 합니까? 제가 뭘 합니까? 제가 그때 유치원생인데 뭘 알아요? 네. 그래서 대필이라 그럴 때 사실 홍 기자가 저는 가만히 있었거든요. 걔 우리한테 불똥 튈까 봐. 아니요. 하태경 의원이 주장하고 있어요. 하태경 의원이 주장하고. 하태경 의원의 주장이 저희 제작진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이따 전화해봐야겠어요. 아니 하태경 의원이 오늘 다 얘기 다 했어요. 또 뭐가 있어요? 앞으로 몇 개 더 해야 돼요? 아우. 그만해. 하나만 더 할까요? 네, 하나만 제가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예. 집단 발포 직전 시위대에 장갑 채취해서 계엄군이 사망했다라고 해보기 이러지 말자 정말. 470쪽에 기수를 했는데 이것도 그날 보면 5월 21일입니다. 80년. 네. 전남 도청 앞에서 집단 발포 직전에 장갑차에 치여가지고 계엄군 병사 한 명이 사망하고 한 명이 중상을 입은 사고가 발생했는데 이거를 어떻게 얘기하냐면 시위대가 공격하는 바람에 이걸 막다가 뭐 이렇게 됐다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다른 어떤 증언에 따르면 그게 아니고 한 명이 병사가 넘어졌고 장갑차가 무한궤도로 그 안에 이제 깔리는 바람에 죽거나 다치는 사고가 일어났는데 그 증언들이 그 소속 병사들이 다 봤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식으로 지금 조금 기술이 돼 있는 것도 이것도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 군인들도 너무 불쌍해요. 오죽했으면 군인들을 제정신으로 그 진압이 안 되니까 약을 먹였다라는 맞아요. 그런 이야기까지 돌았었지 않습니까? 오죽했으면. 아니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건 전시 상황도 아니고 민간인들한테 총을 막 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 자국 국민이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럼 고민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아니 그래서 또 어떤 그때 당시에 또 설이 돌았냐면 그 투입된 공수부대는 다 경상도 사람으로 채웠다. 이런 거 돌았어요. 너무한다. 왜냐면은 그 고향 사람을 죽일 수 뭐 그런 게 있었다니까. 친척을 만날 수도 있고 만날 수 있으니까. 어쨌든 광주 사태 때문에 지금 홍 기자도 광주 사태라고 표현했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배워왔거든. 미안해. 아니. 무연 중에 말 더듬는다. 5.18 강주 민주화 항쟁 이렇게 학살이라고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삐라에서 보는 이게 대로. 92년 김영삼 대통령 당선되고 93년부터 이제 바뀌기 시작했지. 그 전엔 딱 강주 사태였어요. 97년도 대법원 판결을 하고 그때부터 이 용어도 그 이후에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초등학교, 중학교 때는 다 광주 사태로 알고 있었죠. 그러니까 이 교육의 중요성이 이렇게 큽니다. 누구 말대로 폭동이라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다고요. 광주 민주화 항쟁으로 정부 공식 발표로 193명이 사망했고요. 이 가운데 사망한 군인은 23명, 경찰 4명, 민간인은 무려 166명인데 이거 뭐 정부 발표지 사실. 실종자는 또 굉장히 많습니다. 다 뺀 거잖아요. 너무했어요. 이거는 정말 말이 안 돼. 지금 전두환 회고록이 보니까 세군 분량이 상당히
전 안 살래요. 이제 살 수도 없어요. 아, 그러네요. 네. 사고 싶어도 뭐 안 팔아. 살 수도 없고 제가 사실은 이게 저희 어떤 전문 분야이기 때문에 네. 샀어요? 사야 마땅합니다만 네. 안 샀습니다. 잘했어요. 네, 사야 마땅하면 다른 걸 보면 되니까. 샀으면 욕할 뻔했어요. 네. 전두환 해고록 일권 혼돈의 시대 이렇게 했는데 정말 당시는 혼돈의 시대였는데 그 혼돈의 시대를 만든 장본인이 전두환 당시 장군이 아니었나 뭐 그렇게 생각됩니다만 어쨌든 재판부에서는 이게 지금 출판 금지 결정을 내렸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아예 못 파는 건 아니잖아요. 고쳐라, 수정해라. 왜곡한 내용을 그렇죠. 삭제하면 그걸 바꿔가지고 그쪽에서 다시 또 소송을 제기할 수가 있어요. 아니면 판결 취지대로 바꿔주면 또 이제 풀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유심히 지켜봐야 될 부분 같아요. 바꿀 수도 있어요. 이런 경우가 있어요. 글쎄요, 뭐 저는 아직 그런 경우 본 적은 없습니다. 그쵸. 근데 다만 예전에 우리 그때 그 사람들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 영화가 이제 박지만 씨 측에서 소송을 거니까 앞부분을 빼고 이제 예. 상영된 적은 있습니다. 앞부분에 이제 무슨 목욕하고 뭐 이런 장면이라 그러는데 그 장면만 커트하고 상영된 적은 있거든요. 뭐 이것도 가능성은 사실 없다고 할 수는 없죠. 근데 33군데를 만져야 되니까. 많이 힘들겠죠. 책 많이 잘라내야 되니까. 아니 근데 이런 비난을 받을 게 분명한데 이걸 왜 냈냐고. 도대체. 그러니까 본인이 안 한 거라니까. 하태경 의원 주장에 따르면. 저는 그래서 하태경 의원 말이 맞다고 생각이 그럼 들어요. 주변인들은 이걸 구태여 왜 냈어요? 세 권이나 돈 많이 들여. 책임은 전두환 전 대통령이 지는 거니까. 돈 많이 안 들였구나 시공사에서. 해서. 아니 그러니까 지금 안만 따지면 하태경 의원 말이 다 맞는 거 그러니까 같아요. 스스로 면죄부를 주기 위한 게 아니었을까. 그러니까요. 그렇죠. 그렇게 믿고 싶은. 이런 생각 들고. 근데 그렇다고 해도 이 부분은 사실은 이제 문제가 됩니다만 사실은 좀 눈여겨봐야 할 대목은 있어요. 네. 그 예를 들면은 그 노태우한테 550억 줬다. 이런 부분. 이런 부분 사실은 전두환의 증언 아니면 알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거는 맞겠죠 아마도. 그러니까 받은 노태우가 말할 일은 없잖아. 그렇죠. 550 받아서 말할 일이 없으니까. 근데 전두환 해고록 보면은 정치 자금으로. 그러니까 선거 때 87년 대선 직전에 550억 줬다. 당연히 줬겠죠. 그걸로 이제 선거를 치렀다. 뭐 이런 얘기 같은데 야 근데 차이가 많이 나네요. 그 노태우 해고록 보면은 얼마 받았어요? 김영삼 대통령에게 3천억 줬다 그랬거든. 물가가 많이 떴으니까. 3천억. 참 꽤 많이 나네요. 옛날 얘기입니다. 요즘은 돈 가지고 정치 못 합니다. 아유 다 걸리더런죠. 다 걸려들고 네. 그래서 국가에서 선거비 보존을 하잖아요. 그렇죠. 이제 네. 돈 가지고 정치하지 마 이렇게 해서 잘 된 겁니다. 맞죠, 정치자금법 그게? 개선해가지고. 근데 박정희 대통령이 매년 기업에서 40억씩 걷었다 이런 증언도 있는데 요거는 뭐 전두환 전 대통령이 박정희 전 대통령의 양자였다는 얘기도 있었기 때문에 뭐 자기가 옆에서 지켜봤기 때문에 잘 알겠죠. 하여튼 요런 것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좀 더 사료를 발굴해서 그래서 조사할 필요는 이 있고. 작가는 좀 봐요. 이 네네. 작가는 그 쓸데없는 부분은 빼고 보고 네. 조금 볼 필요는 있어. 또 건질 것도 있을 수도 있거든. 지금 말한 것처럼. 아 근데 일단 우리는 안 볼 거야. 너무 화가 날 것 우리는 같아요. 안 볼 거예요. 저는 세 권이나 되면. 저는 어지간하면 전직 대통령 해고령 안 보려고요. 그래요? 변명서 같아. 조금 객관적이어야 되는데 자신의 기준으로 썼던 뭐 책이기 대통령의 때문에. 시간도 그렇고 그런데 그러면은 이 방법이 어때요? 이 작가가 읽고 요약해 주는 거예요. 이 작가가 새로 쓰면 되죠. 이 작가가 그걸 보고 그때 그거를 이제 인용해가면서 쓴다고 그러면. 아니, 처음부터 다 여길 수도 있어요. 그렇죠. 저쪽에서 또 소송하면 어떡해. 뭐 소송하면 하라지 뭐. 아니 오늘- 근데 아니 평전 같은 걸 쓸 수 있죠. 아 그렇죠. 아니, 그래서 누구나 쓸수 평전으로. 있으니까. 아유 전두환 평전으로 하는 게 평전 나온 맞죠? 거 없어요? 아직은 없는 전두환 걸로 전 제가 알고 대통령? 있는데 아니 누가 평전했겠노? 있어. 있어요? 예. 아니면 비판 형식으로 쓰는 것도 있고 네. 찬양 형식으로 쓴 것도 있고. 그렇구나. 근데 회고록 아까 뭐 박주 변호사도 문제점을 얘기했지만 특히 정치인의 회고록은요. 자기 변명만 해서는 안 되거든. 그러니까 자신의 과오도 들어가야 되는데 대한민국 정치인 회고록 보면 자신의 과오가 없어. 그렇죠. 거의 없어요. 네. 거의 본 적이 없어 저는. 자신의 어떤 지적은 부풀리고 그렇죠. 잘못한 거는 덮고 잘못한 미화하고. 거는 뭐 고뇌에 찬 결정이었다. 그렇죠. 미화하고. 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구국의 결단 뭐 이렇게 포장하죠. 국국의 결단. 뭐 언제부터 나라를 그렇게 생각해? 내 일기보다 못해. 일기 써요? 뭐 가끔씩 뭐 일기 썼습니다. 예. 대단해요. 별거 다 하는군요. 이재명 시장이야. 어, 아니 이 뭐 시장 그 정도 일기는 아니지만. 일기 쓴대요? 아, 일기 옛날에 맞아요, 많이 우리. 썼잖아요. 과거에 썼던 네. 거죠. 과거에. 네. 이재명 시장 일기 같은 게 되게 저는 와닿아요. 좋더라고요. 그 막 노동운동할 때, 네. 아니 노동할 때 운동 네. 다이지. 노동할 때 짜장면 먹었던 거하고 그거 이거 나오면 나 적어놨는 거. 산다 그거. 나는 그런 게 의미가 있지. 이 회고록은 누가 썼는지 일단 알 수 없다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고 그런데다가 너무 왜곡이 많기 때문에 이거 5.18 희생자 가족이 보면은 얼마나 마음 그렇죠. 아프겠어요. 아 그러면 박 변호사 네. 그 이런 건 어때요? 일단 가처분 신청이 내려졌는데 네네. 그 유가족 분들 중에서 네. 이 전두환 해고록 때문에
내가 정신적으로 굉장히 피해를 많이 봤다. 아니면 명예훼손, 가능하죠. 사자에 대한 피해 보상. 가능하죠. 만약에 이제 이게 발매는 됐잖아요. 일부. 네. 아니 그 4월 달인가 나왔으니까 꽤 발매가 됐어요. 꽤 팔렸어요. 네. 베스트셀러 올라가게 맞아요. 됐고. 그게 네. 팔림으로써 정신적 손해를 봤다고 할 수 있어요. 명예 감정, 특히 뭐 지금 말도 안 되는 얘기들 하고 있잖아요. 뭐 공수부대, 북한군들 왔다 네네. 그러고 그렇게 되고 이게 폭도로 지금 몰아붙이는 네. 경우잖아요. 그러면 유가족들이 이 전두환이나 이 시공사 측 대상으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래 할 수도 있겠네요. 하면 되죠. 법적으로 문제가 없죠. 출판 상담 되죠. 예, 아니 법적으로 문제가 없죠. 아주 간단해요. 고의 가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불법행위 성립합니다. 고의도 있고 가실도 있어 보이거든요. 그렇죠. 정신적 손해를 많이 끼쳤잖아요. 많이 끼쳤기 때문에 소송은 성립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순자 해고록도 나온다는. 다 쓰라 그래라. 뭐 장세동도 하나 쓰지 뭐. 나온 김에 다 쓰죠 그냥. 예. 시공사에서 시공사 다 내 그냥. 괜찮네요. 이학봉 뭐 화평 뭐 다 해 다. 다 합니까? 다 해요. 참 그렇다. 그래요. 근데 중요한 것은 아까 우리가 뭐 공수부대 얘기도 했습니다만 그 자국 국민들한테 총뿌리를 겨눠야 하는 공수부대의 심정도 굉장히 참담했을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전 드라마가 모래시계 드라마가 네. 이제 그런 모습이 보여지잖아요. 박상원 씨가 이제 최민수한테 뭐 쏘여야 되는 뭐 이런 상황. 근데 그게 저는 아직까지 기억에 생생합니다. 근데 실제 그런 모습이 뭐 그 연출할 때가 만드는 게 아니고 아마 있었지 않을까. 아니 박하사탕에도 그런 게 나와요. 상상이 가죠. 예. 차만 못 쏴가지고. 네. 그리고 도종환 의원도 이때 파견됐다 그러더라고요. 아, 그래요? 도정환도 그런 얘기 한 적 있어요. 네. 예. 굉장히 힘들었다고. 예. 그러니까 정말 우리 국민들이 국방을 지키라고 십시일반 세금 줘가지고 군대가 운영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죠. 그걸로 총도 사고 그렇죠. 대포도 사잖아요. 근데 그 국민들한테 받은 것을 다시 국민들한테 거꾸로 총불을 돌린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기 때문에 평생의 트라우마 아닐까 군인들도. 그럼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다시는 이런 일이 정말 소수의 광기 때문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광기라기보다는 욕심이라고 저는 표현하기 맞는 권력욕. 그렇죠. 참 안타까운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전두환 전 대통령 그 일당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비판을 하고 역사적으로도 판결로도 처벌을 하고 역사적으로도 끊임없이 비판하고 우리 방송 계속 하잖아요. 네. 이렇게 한 이유는 다시는 이렇게 초법적인 일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한 일국의 지도자를 뽑는 거는 국민의 투표로 해서 뽑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총칼로 쿠데타로 그렇죠. 집권해가지고 네. 쿠데타로 집권했기 때문에 정당성이 없어서 이런 짓도 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또 한 번 대한민국의 유혈 사태 이런 거 이제는 일어나면 안 되고 그렇죠. 없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끊임없이 해야 되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지금 지어낸 얘기도 아니고 다 있었던 일이고 또 해고록을 썼기 때문에 우리가 비판을 하는 거거든요. 뭐 해고록 본인이 썼는지 뭐 하태경 의원은 안 썼다고 하기 때문에 하여튼 비판할 수 있는 거고. 오늘 하태경이 주인공이에요? 하태경 오늘 나오시나요? 제가 뭐 압니까? 하태경은 깜짝깜짝 놀라겠네. 방송 듣다가 몇 번째야 도대체. 이 얘기는 우리 자라나는 아이들한테 계속 얘기를 해야 그럼요. 되고 기성세대들도 계속 얘기를 해야 되는 그런 중요한 사건이다 저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지난번에 이제 촛불 네. 집회 하면서 태극기 집회가 맞불로 붙었잖아요. 네. 근데 그 태극기 집회에서 어떤 분들이 주장하는 거 보면 뭐 군대여 일어나라 이런 거 많았어요. 와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지 무섭습니다. 군대가 그럼 군대가 일어나가지고 우리 국민의 총을 겨눠라는 거잖아요. 그때도 하라는 얘기죠. 택시 운전사가 조명을 받는 이유가 특별한 이유가 저는 있다고 보는데 촛불 집회랑 다 연결이 되지 않아요? 네, 그렇습니다. 뭐 이거는 뭐 영화 스포일러 아니니까 마지막에 강화문으로 가자 그러잖아요. 택시 기사가. 그게 이제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뭐 더 많이 나오진 않고 딱 한마디만 나오는데 이 5.18에서 시작해서 강화문 촛불 집회가 완성됐다는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이런 거죠. 네. 당시 광주는 고립됐거든요. 그렇죠. 그 누구도 들어가지 못하고 그 누구도 나오지 못하는. 네. 근데 이번 촛불 집회는 서울뿐만이 아니고 전국에서 동시다발로 다 일어났잖아요. 그렇죠. 권력이 30년 전처럼 막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우리가 역사적 가정할 필요는 없겠지만 5.18에 대한 평가를 뭐 김영삼 대통령이 누가 하든 안 했고 넘어갔다고 했을 때 단죄를 안 했다 하면 이런 촛불 집회도 없었을 거예요. 촛불 집회를 하게 되면 위정자들이 막기 위해서 별의별 수단을 다 쓸 거고. 근데 그걸 하면 안 된다라는 거를 역사적 교훈으로 받았기 때문에 촛불 집회가 성공적으로 된 거거든요. 아니 그래서 당시 했던 그 작업을 역사 바로 세우기 작업이라고 그렇죠. 했잖아요. 네, 그래요.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 전두환 전 대통령의 해고록 잘못된 부분을 탈탈 털어봤는데 결론은 다시는 이런 비극이
대한민국에서는 대한민국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에서도 이런 그렇죠. 비극은 네.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 민간인들은 절대 사상자가 나오면 안 됩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마무리하면서 어떤 노래를 우리 홍상 기자 어떤 노래를 준비했죠? 조용필 씨의 단발머리입니다. 80년대를 이거는 대표하는 이 영화에서 송강호 씨가 부릅니다. 네. 그만하세요. 근데 그 노래가 그렇게 슬피 들릴 수가 없어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 그렇게 신나지 않은 시절이었잖아요. 아, 그래. 그렇죠. 네, 너무너무 슬퍼요. 근데 그 노래 신난 노래인데.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처음에 나오는 노래인데 그래서 단발머리가 끝까지 귀에 맴돌긴 하네요. 아, 보고 싶네요, 저도. 네, 한번 보십시오. 보세요. 이 방송 때문에 못 봐요, 내가. 아빠 죽었어, 진짜. 미안해요. 자, 우리 청취자 여러분을 위해서 제가 희생하고 있다는 걸 알아주시고 오늘 준비한 조용필의 단발머리를 들으면서 저희는 라디오 방송 마치고요. 팟캐스트는 계속 이어집니다. 팟캐스트 많이 사랑해 주시고 저희는 그러면 내일 또 뵙는 거죠? 네, 내일 뵈야죠. 자, 네.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단발머리 띄워주세요. 원곡은 YTN 라디오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밤 11시 20분에 확인하세요. 시사 안드로메다, 시사 안드로메다, 시사 안드로메다, 시사 안드로메다, 시사 안드로메다. 49금 여기부터는 불방 버전 팟캐스트 전용 구역입니다. 지금부터 방송되는 내용은 FM 94.5MHz YTN 라디오와는 전혀 관련이 없음을 미리 사전에 분명히 고지합니다. 이 방송을 청취하시던 분들은 잠시 숨을 고르시고 고 스톱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도덕성이 남달리 투철하신 분들, 순진무구하여 비속어와 욕설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 심신미약자, 빈속, 임신부, 노약자, 고혈압, 컨디션 안 좋으신 분, 비위약하신 분들은 주의하시고 꼰대들은 절대 사절합니다. 이런 시나리오 예, 지금 여러분들께서는 YTN 라디오 공식 팟캐스트 시사 안드로메다를 듣고 계시는데요. 라디오 버전 앞에서 들으셨죠? 지금부터는 팟캐스트 버전입니다. 라디오 버전과 팟캐스트 버전을 별도로 우리 제작진이 수고롭게 제작해서 우리 진행자들이 아주 고통스러워요. 그냥 한 번에 제작해서 자기가 편집하고 자르고 하면 되지. 무슨 얘기 하나 우리가 진짜. 이중으로 하는 것 같다는 느낌 들고. 이쪽으로 느낌이 아니야. 나는 사실 어떨 땐 한 번도 구별을 못해요. 라디오가 여기가 팟캐를 구별을 못해서 엄한 데 가서 제가 아껴도 이빠이 갈 뻔했어. 그래. 이빠이 그러려고 하고 요 와서는 또 아주 표준말 쓰려고 노력하고. 아니 아주 불평불만이 힘들어요. 지금 거의 풍선처럼 아까 너 나와서 그거 했지. 내려버린 아새끼는 어디로 가다 하려고 그러다가 내가 그 얘기 하려다 어디로 갔나 하려다가 아새끼 하려다가 이거 욕이잖아. 이거 안 된다. 라디오죠, 라디오. 자꾸 착각이 된다니까 진짜로. 나는 제작진을 왜 이 작가가 지금 칭찬하고 있지? 뭘 칭찬이야? 피곤해 죽겠어. 죄송해요. 피곤해요. 이렇게 피곤한 짓을 하면서 쥐꼬리만한 출연료를 주고. 근데 미안해. 인기만 좋다 그러면 더 좋은 일 제가 해야지. 건의해볼게요. 올려달라고. 이거 내가 생각해도 조금 너무 염전노예처럼 우리가. 염전노예야 이거는. 참 기록입니다. 기록적이야. 그래. 어쨌든 듣고 계시는데요. 시사 안드로메다 라디오로 들으시면요. 주파수 94.5MHz YTN 라디오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밤 11시 20분부터 12시까지입니다. 그러니까 11시 20분부터 12시까지 여러분들 라디오 생방을 들으시고 끝나자마자 팟캐스트를 누르면 아마 업로드가 됐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그때부터 49금 버전 들으시면 됩니다. 아주 생경하게 욕도 나오고요. 아주 막 더러운 얘기도 나오고. 이왕 듣는 거 라디오 청취율도 좀 올려주고. 네. 여러분들 그 혹시 지금은 라디오 청취율 조사 기간이 아닙니다만 네. 혹시 조사 기간에 누구로부터 전화가 오면 요즘 라디오 뭐 들으세요 하면 무조건 YTN 시사 안드로메다 이렇게 얘기를 좀 해주시면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좋습니다. 네. 그래야지만 우리가 또 본부장부터 뭐 상무 이런 사람한테 큰 소리 칠 수 있어요. 네. 우리 방송 진짜 청취자 여러분들이 살려줘야 됩니다. 그럼요, 저 예. 가서 진짜 사장님한테도 얘기할 거예요. 뭐라고요?
아이 뭐 우리가 마음대로 한다고 방송. 사장 없어요. 사장이 없어서. 언제 돌아요 사장님? 몰라요. 메인 시간 달라고 할 거야. 나는 언제가 메인인지 모르겠는데 뭐 한 7시 정도 할까? 뭐 할 때 퇴근 시간 이런 거. 퇴근 달라고. 시간 아니면 아침 시간, 출근 시간. 안 하면 안 한다고. 근데 그거 다 신율 형이나 곽수정 걱정됩니다. 박사 그래가 좀 걱정돼요. 미안해. 아, 그래요? 아니 뭐 그렇다고요. 네. 자, 그러면은 오늘 이 40군 버전은 이런 시나리오부터 시작하죠. 이런 네, 시나리오. 시나리오. 이런 시나리오 코너가 어떤 코너예요? 아직도 우리가 한 방송을 한 달 한 것 같은데 아직도 모르는 분이 계실 것 같아가지고. 저도 좀 모르겠어요. 홍 기자님 설명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팩트하고 추론의 아슬아슬한 경계에서 주연과 조연과 감독과 시나리오 그런 시나리오를 써보는 시간입니다. 그래. 시나리오 쓴 사람은 저는 이동영 작가 같겠어. 네, 이동영 작가 코너예요 이거. 아니야, 원래 세 명이 같이 하기로 했는데 언제부터 그냥 씨발 나한테 다 옮겼어. 네가 똑똑하잖아. 우리는 기자가 못 잘하니까. 쓰겠어. 열받아 죽겠어 아주. 안 그래도 지금 부하가 걸렸는데 부하가 막 나네. 부안하네. 미안해요. 아니 뭐. 어떡해. 근데 사실 이 작가님 썩내는 게 재밌어. 박 변호사가 언제 화내나 했어요. 박 변호사가 나도 이런 시나리오가 뭔지 모르겠다. 한 달 했지만. 근데 사실 저희도 녹화 시간이 언제인지도 몰라. 뭐 아침에 갔다가 새벽에 갔다가 저녁에 갔다가 오늘 불평 불만 대잔치야 지금. 아니요. 이게 뭐. 쌓여 있었어. 사실이잖아요. 그렇지. 아니요, 뭐. 진짜. 사실이에요. 전 좋아요. 그래서 안 그러기로 결심했어요. 그렇죠. 네. 제가 참다가 단체 카톡방에 9월 달부터 이런 식으로 하면은 못한다. 못한다. 내 모정에 쫓을 치야겠다. 그래요. 여러분들 네. 우리 저 직장 다니시는 여러분도 이 방송 많이 듣고 계실 텐데 상사의 부당한 어떤 지시 저처럼 대하십시오. 그럼 잘리나? 잘리지. 이거나 그렇지. 아니 저기 적폐 우리 미녀 제작진들이 웃고 있잖아. 그래요. 하면 안 됩니다. 저처럼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도끼가 눈빛이 다른데. 부당한 지시가 있을 때는 소심하게 저항하시기 바랍니다. 예. 자, 오늘의 시나리오 주제부터 알아볼까요? 오늘의 시나리오 주제는 뭡니까? 벌써부터 수군수군 정치권의 이합지산 이루어지나. 이합지산. 이합지산은 이합지산. 어디에 있는 산이야? 합종연행 이합지산 뭐 이런 거겠죠. 네. 집산. 이합집산. 예. 사투리가 이거 안 되노? 정치권의 합종연행 이합집산은 언제나 있습니다. 특히 근데 선거 때. 이번에 지방선거 재밌을 것 앞두고 같아. 너무 이른 거 아니에요? 아니요, 이번에는 네. 6월 13일에 내년도 6월 13일. 그러니까 아직 모르잖아요. 에이. 아니야? 벌써 시작이에요. 선수들 등장했어요, 벌써. 그럼요. 선수들 나왔고 지금 상황상 민주당 여당이 지금 압도적이에요. 50% 넘어가 버리니까. 지금 그렇죠. 예. 저는 이 진짜 내년의 선거 정말 기대됩니다. 원래 이제 집권 여당이 지방선거 하면 지는 게 많거든요. 네. 원래 지방선거는 여당의 무덤이라고 불리는 것이죠. 아니 만약에 내일 하면은 압승하겠지만 한참 남았잖아요. 지금 내년 6월에. 그래서 이합집산이나 합종연행이 있을 거라는 얘기죠. 아하. 왜냐하면 그렇죠. 지금 이대로 그냥 가면은 야권은 붕괴예요. 그러니까 그 붕괴를 막기 위해서 지금부터 합종연행 이합집산 물밑에 어떤 접촉이 있어야 돼요. 별의별 방법을 다 동원할 거라는 거지. 별의별. 결국 지금 가장 관심이 가는 부분은 국민의당 부분 같아요. 왜냐하면 국민의당이 지금 가장 위태위태하거든요. 좀 난리도 아니에요. 볼까요? 네. 국민의당이 사실은 선거 끝나고 나서 네. 일단 조작 사건에 휘말렸지 네. 않습니까? 그렇죠. 조작 사건 이것 때문에 엄청난 타격을 받았죠. 예. 완전히 그냥 박살 날 뻔했죠. 박살 날 뻔했죠. 박살 났죠, 뭐 거의. 났지. 네. 그리고 나서 이현주 의원의 폭탄 발언, 네. 개돼지 발언. 네. 이걸로 또 엄청 까먹었죠. 그리고 나서 안철수 전 대표가 당대표. 당대표 정계 뭐 은퇴 이야기도 나왔는데 그게 쑥 들어가고 나 당권 도전할래. 그러니까요. 불난 집에 불을 꺼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했죠. 네. 그러면서 더 난리가 났는데 여기다 대고 김강수 의원의 그 사람은 뭐고? 정말 최고야. 아니 국민의당도 예측 범위라는 게 있거든. 당 입장에서 네. 안철수 대표가 그러는 건 대충 예측할 수 있는 그쵸. 범위예요. 김광수 의원 한 건 아무도 예측 못했어. 아무도 상상 못했지. 벨인 거야 진짜로. 이게 뭐야 이렇게 되는 거지. 스파이 아니에요? 사건의 중심으로 들어갑니다. 사건 반장. 뭐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네, 알 수는 없는데. 알 수 없기 때문에. 되게 미스테리하고 지금 보도된 바에 따르면 네. 상당히 국민의당한테 안 좋다 이렇게 네네. 보입니다. 아니 이건 뭐 도덕 그 이상 말하는 건 그러니까 조금, 도덕성에 타격을 입은 건데 조작 치명타. 사건으로 치명타 지금 뭐 어떡해요? 그러면 네. 우리 정계 개편 얘기하기 전에 김강수 의원 얘기 좀 하고 갑시다. 할까요? 네. 해도 되나? 그러니까 이런 그러니까. 것 때문에 지금 국민의당이 어려워져서 네. 국민의당이 정계 개편의 가능성이 있다. 네. 그죠? 그러니까 그렇죠. 지금 뭐가 정리해보죠. 어렵냐? 김강수가 뭐가 그렇게 큰 일인데? 자, 김강수 의원이
이제 경찰서에 갔죠. 경찰서에 갔죠. 왜 경찰서에 갔어요? 갔는데 신고해가지고 옆집에서 신고를 시끄럽다고. 했는데 부부싸움 하는 것 같다고 신고를 해가지고 경찰서에 피를 질질 흘리면서 엄지손가락 피를 흘린 네네. 상태에서 갑니다. 나중에 해명을 어떻게 하냐면 자기 운동원 국민의당 선거운동원이 너무너무 힘들어하길래 밤에 찾아가서 위로하는 과정에서 자해를 하는 걸 막다가 다쳤다고 얘기하는데 이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수갑도 찼다 그러고요. 수갑 차서 경찰서에 조사를 받았다 그러고 특히 그 위치에 갔던 경찰관들의 진술에 따르면 관계가 어떻게 되냐면 남편이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알다시피 김광수 의원의 가족들은 아메리카에 있습니다. 아메리카에. 네. 그런데 왜 남편이란 말을 했으며 남편이라고 가정했을 때 왜 싸웠는데 자해를 했으며 이런 것들이 뭐 찌라시에서 많이 돌고 있는데 여기서 언급하기는 조금 그렇다. 근데 사실은요. 우리 오늘 녹음이요. 방송되기 굉장히 전에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휴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그때쯤 되면 다 밝혀질 수도 있어. 우리가 엉뚱한 소리하고 이게 저렇게 뒷북치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네. 전 지금도 궁금해요 사실은 그래도. 근데 사실 우리가 대충은 알고 있습니다만 네. 말하기가 좀 이게 그렇다. 조금 그래요. 하여튼 네. 여러분들 저희가 지금 뒷북치는 게 아니고요. 한 열흘 전에 지금 녹음하고 있어요. 되게 예언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들을 때는 우리가 예언하고 있다고 보면 돼요 사실은. 네, 그렇습니다. 예, 하여튼 그런 일이 있고. 자, 그러면은 그럼 김광수 의원 거 우리 홍 기자 코너 찌라시에서 안 다루나? 찌라시에 별로 나온 게 없어요. 이미 다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다 나왔어요. 네, 이미 다 나왔기 때문에 그 이상도 없다는 거네. 찌라시에서도 관심을 갖지 않아요. 더 이상. 그러면 네. 그대로 나중에 이게 방송될 무렵에는 결과가 나오겠네요. 나올 수도 있고요. 네. 뭐 한 가지 새로운 걸 제가 들은 걸 복선을 깔고 이제 말씀을 네네, 복선 깔아도 드리면은 됩니다. 예. 그 원룸에 과연 누가 있었느냐 또 뭐가 있었대? 그런 얘기가 있어요. 무섭다 이제 갑자기. 그래서 피를 흘렸군요. 그렇죠. 피는 단둘이서 흘리기 어려워요. 네. 거기까지 마세요. 거기까지 맙시다. 저는 변호사로서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둘이 피 흘릴 수 있지 왜 그래요? 뭔가 피를 흘리려면 3명 정도는 있어야 돼요. 강아지? 네? 뭐라고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강아지가 네. 물었나 보네. 뭐 우리는 이제 방송이 한참 뒤에 얘기 나오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예언이라 보시면 돼요. 알겠습니다. 우린 전혀 모릅니다. 예. 자, 그럼 다시 우리 주제로 가가지고 네. 예. 그 국민의당이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네. 또 안철수 전 대표 출마 때문에 당이 거의 지금 한 4분 5일 됐어요. 이게 국민의당 호남 쪽 사람들은 이래 가면 비전이 없다고 판단하지 그렇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결국은 민주당으로 복당의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자, 첫 번째. 네. 국민의당 일부 사람 중에 민주당 복당을 타진한 사람이 생길 것이다. 라는 거 하고요. 당연하겠죠, 예. 아마도. 그리고 선거 전일 수도 있고 선거 후일 수도 있습니다만 쪼개진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손을 잡는 그럴 가능성도 있죠. 그런 정계 개편도 충분히 가능하고 또 바른정당 일부가 자유한국당으로 회귀하는 그런 일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분위기로 봤을 때는 사실은 어떻게 하든 저떻게 하든 안 돼요. 그래서 합종연행은 불가능한 그렇죠. 상황이야. 지금으로 봤을 때는. 그렇죠. 근데 연말이 지나가고 뭔가 이제 현 정권의 지지도가 조금씩 떨어지고 이 밑에 정당들이 약간씩 올라간다 그러면 여러 가지 합종연행이 가능한데 그중에 저는 이 부분이 가장 가능성이 커 보여요. 바른정당 일부하고 자유한국당 합쳐서 영남 지역을 좀 독식하려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제 생각입니다. 네. 네.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 그때 우리 이혜원 대표가 네. 왔을 때도 뭐 경기도하고 지금 갖고 있는 네네. 제주도는 사수한다. 네. 근데 지금 상황은 쉽지 않아 보이거든. 지금은 안 돼. 안 되는데 뭔가 비전이 있어야 합종연행이 가능해요. 뭔가 합쳤을 때 민주당하고 싸움이 가능하다 했을 그렇지. 때 하는 거지. 지금은 뭐 해봐도 허경영이에요. 다 허경영 신동호하고 비슷해요. 아니 그래서 이혜원 대표가 저렇게 호남에 막 맨날 간다 그런 거. 네. 아니 정치인의 행동은요 그냥 하는 경우가 없어요. 국민의당이에요. 그러면 왜 자꾸 호남에 가? 바른정당이. 그럼 국민의당과 뭔가? 그러니까 보는 거예요. 국민의당한테 가는 게 맞는지 이 크기를 살펴보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 가지 대구도 가고 호남도 가는 게 뭔가 모양새가 이상하다 사실은. 그러니까 두 군데 다 보고 있다고는 좀 생각이 들어요. 근데 바른정당은. 상식적으로 얘기하면 호남 기반하고 영남 기반의 그 바른정당이 화합할 수 있을까요? 그럼 이렇게 제가 설명할게요. 네. 군사 잔존 세력이었던 노태우하고 김영삼이 어떻게 손을 잡았을까? 그렇지. 정치는요 불가능이 없는 영역입니다. 모든 걸 가능으로 바꾸는 게 바로 정치입니다. 대단하네요. 어제 원수가 오늘 친구예요.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당이 살 수 있고 우리 당이 이길 수가 있으면 어떤 일도 저지르는 게 정치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할까요?는 말이 안 돼. 무조건 그래요? 가능하다. 무조건 가능하다.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렇구나. 예. 그래서 정치가 재밌는 거죠. 재미없어요. 재미없어요? 네. 나 재밌는데. 연극 같아. 뭐 연극 같아. 연극 같지. 정의당하고 자유한국당도 그건 안 되겠다. 그건 안 되겠다. 신상훈 그건 안 되겠다. 전 대표 나오기로 돼 있어요. 그건 안 되겠다. 뭐 딴 거 하는 돼도 그건 좀 어렵겠다. 그렇죠. 어렵습니다. 그건 좀 어렵겠다. 그래서 충분히 그런 가능성이 있는데 근데 이게 국민의당이 깨지는 것도 사실 쉽지는 않은 게 네. 국민의당이 사실 뭐 안철수의 어떤 노선이 싫어서 호남 일부가 나온다 칩시다. 네. 근데 민주당에서 그걸 받아들이겠냐면 이 문제가 또 있어. 그렇죠. 지금 현실적으로 그렇게 되면 지역구도 겹칠 것이고 그러면은 합쳐지는 순간 경쟁이 시작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에서 그 선거 준비하고 있는 많은 지역위원장들. 네. 현역 의원 들어오면 뭐야 이거 하는 거야. 난리 나죠. 이런 씨 장난쳐? 뭐 추미애 멱살 바로 집니다 그거. 진짜로. 그리고 특히 그 민주당의 당원들 있잖아요. 네. 이 진성 당원들이 그런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맞습니다. 아니 그동안 막 나가는 사람들이 막 당 흔들었던 사람입니다. 펑탕지였어. 네. 나가가지고 속이 시원한데 또 받아 그거를? 그러니까 안철수 전 대표 따라서 나갔던 거 아니에요. 그렇죠. 사실은 그럼 다시 들어온다? 이런 거는 가능해요. 이런 거는 뭐 가능하냐면 국민의당에서 당선되기 어려우면 무소속으로 나가서 그렇지. 나중에 하고. 민주당한테 백기통하는 경우 그럴 경우는 그것만 되죠, 가능해요. 예. 지금 상황상 그런 가정이 가능하고 또 하나는 뭐 대통령이 네. 이니 형이 네. 환영한다. 뭐 이 한마디면 또 다 정리가 됩니다. 또 그 큰 쌍꺼풀 눈으로 달림이 이렇게 또 보다듬어주는 끌어안는 모습. 나는 또 눈물 날락하는 갑자기 또. 왜 이러노? 또 지랄한다 진짜. 적당히 해. 그만할까? 너무 티나. 그래요. 근데 눈물 나요. 보기 좋잖아. 좋아하는 것 같긴 해. 근데 쇼 같지가 않아요. 나는 진짜로. 진짜 안 그렇나? 그래요. 알았습니다. 생각해본 적이 쇼 같아? 없어요. 나 쇼 같지가 않아. 아니 물론 이제 이제껏 되게 끌어안는 대통령이 어디 있노? 네 알겠습니다. 네네. 죄송합니다. 그래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합집산이나 이것은 우리가 뭐 지켜봐야 됩니다만. 네. 그렇죠. 어떻게 될지 될지. 몰라요. 그죠? 우리가 말 나온 김에 좀 큰 광역 단체로 한번 어디가 누가 나올지 한번 살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요. 예. 서울시장. 서울시장은 서울시장 우리가 한번 그때 대충 얘기를 했었죠. 찌라시에서 한번 언급했잖아요. 박원순 박 시장이 네. 국무총리로 갈 확률도 있고, 있다. 뭐 네. 이렇게 출마 안 할 수도 있고 그러면 뭐 이인영 얘기도 했고 뭐 이재명이 올 수도 있고 이런 얘기 박원순은 있었는데. 지금 출마할 것 같아요. 네. 할 것 같아요. 그죠? 경선에 붙을 것 같은데 오히려 추미애 대표 우리 한번 나왔었는데 네. 추미애 대표는 안 하실 것 같다는 이게 느낌이 왜냐면 본인도 관심 없다 얘기했잖아요. 네네. 근데 지금 지방선거를 정권을 쥐고 휘두를 사람이 추미애거든. 근데 자기가 나간다 선수로? 이것도 요거도 못 이상하다고. 그래, 이상하다. 그리고 뭐 그럴 일이 별로 없어 보이지만 서로 떨어지면 큰일 나거든. 정치 인생에 타격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특별한 일 없으면 추미애 대표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오히려 박영선 의원은 가능성 크지 않을까. 예전부터. 욕심이 있죠. 네, 예전부터 하고 싶어 하셨잖아요. 또 이런 얘기도 나와요. 임종석 실장이라든지 전병헌 수석 같은 경우도 가능성 있죠. 하는데 또 네. 청와대에 있던 사람이 1년 딸랑하고 또 간다는 것도 조금 문제가 있고 그렇죠. 그럼 결국은 박원순 시장하고 박영선 두 사람의 경선 구도가 되지 않을까. 리턴 매치야? 저는 그래도 안철수 전 대표는요? 안철수가 이 핀이가 저 핀인데 아니 나올 가능성이 있지. 있죠. 그러니까. 나올 수 있나? 국민의당 후보로 네. 그러니까 그런 얘기도 있어요. 지금 안철수 씨가 국민의당 전당대회에 나온다는 이유가 결국은 서울시장 나오려고 들어가는 거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서울시장 하려고? 네. 근데 어쨌든 그러면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박 시장이 나온다는 전제 하에 예를 들어 뭐 경선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렇죠. 그러면은 박영선 의원이 이기기 어렵지 사실. 박 시장이. 어렵죠. 못 이긴다고 봐야 되지 않겠나? 어렵죠. 그러니까 현역 시장의 프리미엄이 크기 그러면 때문에 이기기 어려워요. 사실은 경선에서 현역 시장을 떨어뜨리고 다른 사람을 올린다는 것은 굉장히 특별한 어렵다. 상황이 아닌 이상은 그러면 저기 야당인 자유한국당이나 바른정당에서 누가 나올까요? 나경원? 욕심 있겠죠. 나경원? 네. 이혜원 대표 같은 경우는? 이 대표가 직접 나오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런가요? 네. 그러니까 바른정당 쪽엔 조금 없어 보이기도 하고 지금까지는. 바른정당은 경기도지사에 올인하겠죠. 그렇죠. 그렇죠. 황교안 같은 사람도 나온다는 얘기도 있는데. 그거 영입해야 되는데 글쎄요. 지금 그 캐비넷 문건이 자꾸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못 나와. 나오고 싶어도. 야 캐비넷 문건을 먹어 진짜 어떻게 알아? 안 돼. 가능성은 안 또 돼. 희박하다. 이렇게 자, 보입니다. 서울시장은 뭐 그 정도로 정리가 될 것 같은데 저 재밌는 건 경기지사 같아요. 네. 이재명 시장 지금 나올 것 같죠? 예. 몸 풀고 있던데. 예. 근데 이 시장이 지금 뭐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입니다.
아니 지금 2배 이상 여론조사가 아니에요? 2배가 뭐야? 큰 의미가 3배, 없다고 4배. 할 수 있지만 없다고 하기에는 너무나 압도적이에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근데 원래 이 시장은 근데 결국은 대권을 노리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최종 목표는 대권이잖아. 네. 근데 경기도지사는 대권의 무덤이거든. 안 되잖아. 지금까지 경기도지사 한 사람 중에 대권 이인재. 후보 근처까지 간 사람도 없어. 왜 손학규 못 갔네. 못 가지. 손학규, 이인재, 김문수, 김문수. 지금 남경필. 경기도지사 한 사람은 다 추풍 난양으로 떨어졌어. 아니 근데 정치에서 이런 미신 같은 거를 믿는다니까 사람들이. 믿어요. 아니 믿어요. 이게 김대중 중요한 대통령, 요인이야? 이해창 총재 다 부모님 묘소 옮기고 이랬는데. 가해동 산다고 산다 그러고 나한테 했잖아 다. 그럼. 아, 조금 이해가 안 되는데. 아니 근데 그게 또 미신만이 아닌 게 뭐냐면 네. 자 서울시장이나 이렇게 뭐 성남시장이나 지자체장 있잖아요. 네. 광역단체장 말고 이 지자체장들은 내가 뭔 일을 하면 바로 표시가 납니다. 그렇죠? 그렇지. 자 서울에 뭐 무슨 구름다리 하나 졌다. 네, 당연하죠. 박우순이 했지. 네. 표시 다 나잖아요. 네네. 경기도지사는 그게 안 돼요. 아. 너무 넓어. 경기도지사는 각 지자체장들이 하는 걸 전체적으로 크로스 컨트롤 이게 컨트롤하는 거지. 그렇지. 자기가 뭘 할 수가 없어. 그렇지. 내가 뭐 한 거 그러니까 표시가 안 나. 그래서 그 광역 단체장도 도지사하고 시장이 다른 달라요.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이 시장이 머리가 좋은 사람이잖아. 그렇죠. 그걸 알거든. 그래 본인이 경기도지사 안 한다고 몇 번 얘기했어. 근데 그러면 서울시장이나 인천시장을 해야 된다고. 근데 인천은 또 연고도 없고 안 맞고. 서울시장이 하고 싶은데 저기 또 원순이 형이 앉아 원수 형님 있으니까 또 두 분도 그렇잖아. 그게 또 못 그렇거든. 가는 거지. 이미 얘기했잖아요. 박원순 시장 3선 나오면 경쟁 안 한다. 그러니까. 경기도지사는 고육지책입니다. 아. 이 시장에. 근데 혼자는 전 최성 고양시장도 가능성 있지 않을까. 가장 최성 시장이 이번에 후보로 나온 건 경선으로 나온 거는 대통령. 네. 경기지사 하려고 나온 것 같거든. 근데 되게 토론회 때도 잘하셨어요. 맞아. 근데 그죠? 박지훈 변호사 이게 맞아요. 네. 제가 봤을 때 그래요. 경기도지사의 어떤 모멘텀을 두고 그렇죠. 나온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그래서 그 후보 토론을 보면 최성 시장이 문재인 후보는 공격 안 합니다. 아, 전혀 하고 그게 뭐가 어색해. 도움이. 왜 2등 3등 먹고 그게 어색해. 최성 시장이 하는 계속 행동이. 특히 이재명 시장을 많이 공격했죠. 아우 많이 보겠죠. 아, 그러네요. 그래서 그런 얘기가 나온 건데 지금으로 봐서는 당내 경선하면 최성 시장이 이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 어렵죠. 쉽지가 않지요. 쉽지가 않은데 한번 붙기는 할 것 같아. 경선에. 그리고 뭐 김진표, 이종걸, 뭐 안민석 의원 얘기도 나옵니다만. 네. 글쎄요. 뭐 약하죠. 하겠습니까? 네, 또 김진표 의원 같은 경우 만약에 이 시장이랑 경선에 지면 또 스크래치야. 네. 김진표는 경기지사급이기 때문에 글쎄요. 나오긴 좀 어렵지 않아요. 저는 이재명하고 최성 정도 나올지 않을까. 근데 그래도 뭐 이재명 시장은 민주당이 압도될 것 같고. 그렇죠. 그러면 이거는 역시 그러면 남경필은 나올 거고요. 남경필의 싸움이라 봐야죠. 남경필 나올 현역 거고. 지사하고. 이게 자유한국당에서 어떻게 할지. 근데 그런 것도 합종 연행이거든요. 남경필만 단일로 나갈지. 그렇지. 뭐 오유철이 나와가지고 원유철이 같은 사람 밀어준다든가. 나온다든지 이러면 뭐 어떻게 될지 그런 것들이 궁금하긴 하네요. 과거 여당에서 압도적인 후보가 있을 때 야당에서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후보 단일화. 단일화했잖아요. 그런 식의 또 지금 여야가 뒤바뀌었으니까. 그렇죠. 야당의 국민의당까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갈라져서 나오면 당연히 이재명 시장이 돼요. 예, 되게 돼 네, 있고. 네. 근데 이게 단일화가 된다 그러면 또 어떻게 뭐 될지는 예측하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경기도지사 재밌겠네요. 제일 재밌을 네, 것 같아요. 사실은. 그렇겠네요. 남경필 나올 것 같고 원유철 나올 것 같기도 하고 뭐 국민의당도 나오겠죠. 그때쯤 돼서 한 명씩 다 나오시라야겠다. 국민의당도 나올 거예요. 국민의당도.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지금 선거판이 뭐 충남도 있고 또 뭐 전남도 있고 각지가 많잖아요. 전남도 지금 중요한 총리로 지역이. 갔으니까 네. 중요한 그거 얘기가 재밌죠. 안지사 같은 경우 지금 안희정 충남지사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재보궐 하나? 나가기 때문에 안 나온다는 그렇죠. 얘기도 있고 아니다 나간다는 얘기도 있고 많아요. 근데 국회의원 한다는 거야 그러면? 국회의원 하시는 네, 거예요? 재보궐 나오실 것 같아요. 재보궐 지금 또 네. 그 한 자리가 빈 자리가 또 보여. 천안갑. 아니야 천안. 천안갑. 충청도요. 노원도 갈 수도 있지 않나요? 아, 근데 안철수가? 충청도니까 네, 안전하게 그렇죠. 천안으로 갈 확률이 높죠. 중앙 정치 무대로 나오시는 거죠. 아니 폼상으로는 노원병 자리에 딱 안철수 자리 딱 들어가는 것도 뭐 그래도 충청도에서 싸우신 걸로 그렇죠. 거기 네. 가시는 게 자연스럽지 않을까. 그런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이건 좀 지켜봐야 되고요. 합종연행은 그러면은 선거 전에 있을지 선거 전에 있을 확률도 있어요. 선거에서 야당이 선전하기 위해서. 근데 그게 안 되고 그냥 각계전투로 선거를 치르고 다 깨져버렸어. 네. 선거판이 박살났어. 민주당이 압승. 그래서 선거 후에 다시 정계 개편 이합 비슷하게 있을 수도 아, 있고. 그렇죠. 그 가능성도 충분히 아, 있죠. 그럼요. 지금 지지도대로라면. 저는 어쨌든 이 구도는 깨진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정계 개편은 된다. 네. 선거 전후로 무조건 될 수밖에 없다. 네.
지금 이 상황이라면 저도 그렇게 봅니다. 네. 자, 우리 작가님이 굉장히 고생해서 뒤에 대본을 길게 써줬습니다만 돈 받은 만큼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좀 끝내는 걸로. 네, 뭐 길어. 얘기해봤자, 얘기해봤자 뭐 전남, 강주, 뭐 다 제주 다 돌아라. 경북시 어디 다 하냐. 강원도 이런 거 뭐 해 뭐. 대구 뭐 이런 거. 그만해. 오늘 자, 너무 두 분이 되게 격앙돼 있어. 왜 그래? 박지원 해달래. 진짜. 박지원 네가 해. 박지원은 뭐 나온다 하나? 그런 얘기가 있죠. 박지원이 아마 전남지사 이낙연 지금, 총리 자리. 전남지사 무주공산이거든. 박지원 의원이 나온다 그러면 천정배 전 대표를 미는 이유가 그거다. 그러니까 천정배가 대표가 되고 박지원 전 대표가 전남지사로 나온다 이 말이잖아요. 근데 전남지사에 대해서 옛날부터 생각이 좀 있으셨던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호남 유권자들 특히 전남 유권자들의 국민의당 지지율이 너무 바닥이에요. 박지원도 안 될까?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박지원 그리고 지금 김기춘 이후로 네. 연세 많은 정치인에 대한 비토가 전국적으로 깔리고 있어. 그만해라 이제. 이런. 전남이 쉽지 않아요. 근데 사실 목포에 박지원입니다. 할 때만 해도 목포에서 무전됐잖아. 됐는데 전남지사 쉽지 않은. 우용군이 민주당 쪽에 나오겠죠. 우용군이 사무총장 나오겠죠. 예. 우용군이 가능성이 더 높다고 그렇죠. 봐야죠. 지금대로라면.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좀 어렵게 됐지 박지원까지 했지 그건 가능합시다. 자, 예. 자, 그러면 우리의 오늘의 시나리오 한번 써볼까요? 기대됩니다. 네, 이 작가님. 네. 우리 홍 기자가 대본을 어제 저한테 주면서 시나리오를 미리 쓰려면 지금 줘야 된다. 제가 필요 없다 했습니다. 맞아요. 바로 한다고? 바로 당일 그 순간에 쓰겠다. 대단해. 그래서 지금 제가 머리에 백지가 돼가지고 시간을 좀 끌고 있잖아요. 아무것도 안 떠올라가지고 딱 보여. 네, 시나리오를 어떻게 쓸지. 그래서 전 제목은 정했습니다. 제목 좀 부탁드립니다. 정치는 가능의 예술. 정치는 가능의 예술. 우리 그 얘기 했잖아요. 모든 게 가능하다. 모든 게 가능. 네. 남자를 여자로 바꾸는 것도 가능한 게 정치입니다. 우기면 되거든. 우기면 돼요? 그럼 정치인들 다 우기잖아요. 홍상이 남자였어 몰랐어? 이렇게. 몰랐어요? 맞아. 저희 우기면 돼. 한 3명만 우기면요. 한 사람 바보 받는 거 쉽습니다. 장난이야. 진짜입니다. 자, 감독은 누굽니까 그러면? 감독은 안철수입니다. 왜 안철수야? 저는 이번 정계 개편은 안철수발 정계 개편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왜 접니까? 자기가 원하지 않지만 그렇게 될 것이다. 제가 뭘 했다고 그럽니까? 그럴 확률이 좀 굉장히 높다고 보고요. 네. 그래서 감독이 타이로 감독을 맡은 거야. 본인이 원해서가 아니고 거기 앉아. 이렇게 해서 되지 않았을까. 그러면 주연은요? 주연은 이제 이 지방선거 후보자들이 이제 주연이 되겠죠. 후보자들. 왜냐하면 지방선거 후보자가 누가 되느냐, 혹은 지방선거 당선자가 누가 되느냐, 여기에 따라서 움직일 수 있어요. 저는 박원순 하는 게 맞지 않나요? 어쨌든 주연. 그것도 후보잖아요. 네. 예. 그렇게 될 확률이 높고. 조연은요? 조연은 이제 우리 같은 평론가들, 정치 방송에서 떠드는 사람들, 황태순 형, 장수 형 좋아하거든 우리 이런 거. 그러니까 막 쪼개지고 보는 거 너무 재밌어. 그러면 그분들이 할 일이 많아지지. 그리고 막 이간질 시키고 사석에서 그 사람이 그랬대요 막 거짓말치고 이런 거 이렇게 되고. 스폰서는 역시 이 정치는 역시 투표고 하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아닐까. 오늘은 좀 이렇게 정석적으로 나가네. 왜냐면 미리 준비를 안 했거든. 정말 표가 딱 난다. 딱 나죠. 예. 재미가 없어. 예, 다음부터 미리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못하면 나한테 시켜. 예, 알았어요. 스폰서 국민이 뭐야 이게? 얼마나 발라. 너무 재미없잖아. 정치는 가능성 해놓고 감독 안철수고 주연은 출마자고 조연은 평론가고 스폰서는 국민이래. 이게 뭐야? 조연 김광수 의원. 김광수 좋아요. 네, 김광수 의원으로 인해서 나 김광수 의원이 주연 될 것 같아 왠지. 우리가 11회 방송이 되잖아요. 네, 11회. 네. 그때쯤이면 주연이 돼 있지 않을까. 그래, 알겠습니다. 안철수보다 더 강력한 사람이 되지 않을까. 자, 오늘도 열심히 달렸습니다. 네. 라디오 방송과 팟캐스트 방송 2번 연속으로 여러분들 보내드렸고, 내일 예고를 간단히 해드리면요, 시사 이슈 한 가지 가지고 완전 정복하는 편이죠. 네. 총정리. 국정원 댓글 상학과
MB의 흔적들인데 사실은 말이죠. 요것도 우리 녹음하고 열흘 후에 방송되지 않습니까? 아, 겁나네요. 이거 벌써 다 까발려지고 MB 뭐 감옥 가고 그런 거 아니야? 약간 우리는 예언으로 합시다. 예언 같이 합시다. 알겠습니다. 예. 정연보살 부르면 안 돼요? 그 사람 잘 맞히더라고. 그러니까. 그래요? 전화 연결합시다. 그리고 긴급 취조실에서는 왁싱 살인사건, 과연 제2의 강남역 살인사건인가? 여혐의 뿌리는. 이거 되게 재밌을 거예요. 왜냐면 권일용 프로파일러 1호가 직접 나오기로 하셨어요. 그분 대단하신 네, 되게 말씀 잘하시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렇구나. 재밌을 거예요. 복주정 부르지 왜? 복주행 말씀 제일 재밌게 하시는 거예요. 재밌는 김복준이 최고인데. 알겠습니다. 내일 방송도 많이 기대해 주시고 편안한 주말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 자, 저희는 그러면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생하셨고 두 분도 수고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잘 자요. 사랑합니다. 웬일이야. 시사 안드로메다.